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복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하는 대선 경선 룰을 두고 비명계가 반발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부터 발효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유연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한 이슈에 대해서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한덕수 차출론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국민의힘과 경선 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살펴보고 양당의 경선 관전 포인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6.3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대정부 질문인 만큼 전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시작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일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오 의장은 국회의원이라면 국무위원 참석 문제를 지적하는 의장에게 항의하는 건 옳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 심판에 저항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완규 함성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고 박성재 법무장관도 총리의 판단과 결정이라며 지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의 재판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를 정면 부각시켰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박성재 법무장관은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내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실무 협상 중이지만 지정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추경 편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인공지능 투자와 대통령실 이전 등을 내걸며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반발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첫 대선 공약 분야는 인공지능.
이예비 후보는 SNS를 통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한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온 국민이 한국형 챗GP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예비 후보는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 차원의 기업 지원을 강조한 뒤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예비 후보는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으로 보폭을 넓혔습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는 내란 종식의 첫걸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애초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여야가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대선 경선 룰이 각각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정해진 것에 반발해 경선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을 주장했지만 당 선관위가 후보들과 협의 없이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경선 룰을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 경선이 무너진 점은 안타깝지만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경제라며 경제부총리 경험을 부각한 김 지사는 청년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7공화국의 선진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양자택일의 문제라며 이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또 제7공화국의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개헌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7공화국 개헌을 추진하고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상원과 하원의 양은제를 도입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을 없애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안동에 이어 한국노총 경기지역 본부를 방문했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 UN 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PK 지역 민심을 훑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언론 인터뷰만 진행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지도부와 면담한 뒤 국회에서 안보와 인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내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후보 등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출마를 반대했고 이철우 후보는 추대로는 반대지만 대선 경선 참여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18일과 19일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21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 100%로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릴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에 대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부터 발효되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비판하고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르게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 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 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국가안보연구소에 방문할 땐 최소 45일 전에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정원 의원은 합성생물학, 2차 전지, 핵융합,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기본 근무 시간 8시간에 1시간을 더해 9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와 4.5일제에 대해선 근로시간은 줄이고 급여는 유지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와 함께 직무 특성에 따른 주 52시간제 폐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차출론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어수선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덕수 총리 역시 이제 기존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입장을 이제 비췄다가 최근에는 혹시 입장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톤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후보 경선에 좀 변수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SNS를 통해서 돌고 있는데 네. 최근에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한덕수 총리의 대선 차출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운을 띄웠던 건 이 국민의힘의 3선 중진인 이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응답해달라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고요. 여기에 보태서 현역 의원 50여 명이 공동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 주로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처음에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가 호남 출신이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에서 근무했던 점이 있었던 것, 또 이 대미 통상무역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는 점이 이 적임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당사자인 한 총리의 결단이 없던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이 집단 행동 자제를 당부하면서 성명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문제는 경선에 미참여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 총리가 당장 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다수의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경선에 이제 참여하지 않다가 만약에 막판에 단일화 뭐 이렇게 이제 뭐 참여하게 된다면 기존의 경선 참여 후보자들의 이제 반발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까지 다할 것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현재 한 총리가 직을 내려놓기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친윤계 내에서도 나오는 다수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중요 보직에 대해서 인사를 더 단행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발을 하면서 탄핵 등을 할 경우에 핍박을 받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국민의힘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뒤에 적당한 시점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단일화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 명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여러 버전이 꽤나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탁금까지 내고 뛰고 있는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추대 형식으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비윤계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이 대행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려를 표하며 지난 주말 사이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당에 대해서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라고 꼬집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 제3지대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여론조사 등에서 앞서는 한 명이 없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고 본의를 알리려는 후보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는 분석과 함께 차후 이 당내 기반 세력을 염두에 둔 대선 출마가 줄이는 것 같다라는 언론의 우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꼭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선 불출마와 대선 불출마를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양당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경선 흥행이 필요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압도적 우세에 이제 전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원 50%, 국민 여론 50% 경선 비율을 놓고 비명계 후보들의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요, 오늘 이 당의 경선 방식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정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했던 이 국민 경선 방식이 역선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 비공개 회의장에 밖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경론이 이어지는 회의였는데 결국 결론은 이 친명계가 주장해온 국민 참여 경선이 낙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4년 전 이 국민 경선 때 경선 막판에 이낙연 후보에게 60%가 넘는 지지가 나오기도 하는 등 이 특정 집단의 역선택 의혹이 당시에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크게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국민 경선 방식을 요구해왔던 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심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이 국민 경선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 무늬만 경선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네.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은 이 경선 대리인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경선 룰 결정 과정도 비민주적이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김동연 지사,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이고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 룰에 불참 의사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일단 비명계 후보 중에 한 명인 이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완전 국민 경선은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이다라면서 이 규칙으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재명 전 대표도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 룰로 당선이 됐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재명계 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 측 오늘 이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한 끝에 결국 이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이 경선 불출마 후 제3지대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이 제3지대의 진보 정치 세력들의 흐름이 반 이재명으로 더 뭉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현 대표는 이미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쳐서 개헌연정과 연대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진보 진영 정치인들 중 일부가 범보수와의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대선이라는 게 1등과 또 안티 1등을 내세운 두 후보의 싸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지지율 격차가 클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의원 등 이 범보수와 범진보세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반 이재명이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 당내 경선 룰에 반발하는 나머지 비명계 후보들을 어떻게 추스리면서 경선 흥행까지 이끌어낼지 또 국민의힘은 극우가 아니라 중도를 보고 다가가는 명분을 경선 과정부터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선거철이 이제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3지대 빅텐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오늘 이슈픽은 서완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의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철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유력 대선 주자가 욕설을 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을 위반하면 중형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나 상영,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 당시에는 이 규정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었지만 이번 대선 기간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등 관련 사업자들과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하게 파악해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도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정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을 선발했다며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보수 성향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를 추천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경선 규칙 관련 전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 민주당 홈페이지에 디도스 의심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오후 1시 8분경 첫 접속 장애가 있었고 오후 6시 40분과 10시경에 두 차례 더 발생해 모두 3번의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를 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산불 재난대응 특별위원회가 영남권 산불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위에서는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정비하고 이재민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 등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만희 위원장은 산불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 4.5일제입니다. 각 정당의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들며 유연 근로제에 집중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에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주 4.5일제 공약을 살펴보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중 4일은 8시간 근무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으로 총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급여도 그대로 받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미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울산 중구청을 예로 들며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는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주 4일제 공약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했었습니다. 이제는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죠. 과학기술의 시대잖아요.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돼요. 휴가지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막 밤새 일해보자, 주말에도 출근하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지금 당장 주 4일제를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죠. 아직 주 4.5일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4일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은 이재명 전 대표.
AI 분야의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폭적인 투자는 물론 AI를 통한 워라밸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무 시간과 워라밸을 강조하며 공약 전쟁에 돌입한 정치권, 직장인들의 표심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극장가 점령입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극장가의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선고를 계기로 다시 회자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어른 김장하인데요. 정치인이 아닌 김장하 선생이 주목받게 된 이유는 바로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재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울 필요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네, 문영배 재판관이 김장하 장학금으로 공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장하 선생의 영화에 관심이 쏠렸고 결국 대급사는 재개봉이라는 보기 드문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또 정치인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극장가에 잇따라 내걸리고 있는데요. 이승만, 박정희의 전 대통령 이야기를 다룬 다큐가 이틀 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를 조명한 영화도 다음 달 개봉을 확정한 상태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위원회 다큐 영화는 현재도 스크린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다큐멘터리는 상대적으로 저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팬덤 기반의 관객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성비, 고효율 콘텐츠로도 꼽히는데요. 일각에선 특정 시각을 강조할 경우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극장가를 점령한 정치 다큐가 대중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정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주말 사이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유력 주자인 두 사람의 하차,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는 약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경고등이 켜졌다고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이제 박한 평가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속단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그 두 분이 빠진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4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었던 것은 맞지만 네.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훌륭하신 분이지만 4명 안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관측되어 왔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히 이제 젊은층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를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젊은 이들이 다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1차에서는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리그별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월드컵 때 죽음의 조 같은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2차에서는 너 나와 해서 이제 우리 4명이라면 나는 이 사람이랑 해보겠어 하는 1대1 토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앞뒤에 이제 그런 미디어 데이를 도입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그 막전의 막후 과정들을 쇼츠하고 밈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유포 전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흥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히 저희 당의 지금 이번에 그 주자들은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특징도 굉장히 저마다 이제
네.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벤트와 컨벤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2달 전부터 선수로 막 뛰고 계셨지만 여기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호 대변인께서는 또 이제 이번에 그 선관위 대변인도 함께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경선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홍보성 말씀을 아니 그 해주신 것 실제입니다.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고, 예, 그 박경미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 상황 아직까지 뭐 다 후보들도 확정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과정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걸 들으니까 흥행을 위한 그런 묘안을 많이 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출마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흥행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반대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찬탄과 반탄 사이를 오락가락 했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은 합리적인 보수로 평가를 받던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중원을 이제 비워놓게 되었죠. 그 오세훈 시장이 뭐 자의에 의해서는 아니라 국민의힘 5, 60분의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옹립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적 변수 때문에 급작스럽게 불출마로 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불출마의 변은 나름 그 울림이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민의힘이 대선 모드로 접어들고 또 너도 나도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닙니다만 계엄과 내란으로부터 선을 그어야 되는 시점인데 국민의힘의 지금 반탄 후보들이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그 세 분 후보의 경우는 계속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서 이 내란 계엄과 선을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갇히는 자충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한덕수 대 차출론이 확산이 되면서 당 안팎에서 아주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선 총리 사퇴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이 됐습니다. 오늘 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그 통상 문제 그러니까 관세 해결이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이 좀 의미를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대선과는 선을 긋는 그런 의미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아마 제가 이제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본인도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오랜 세월 제가 이제 정치부 취재를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민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표출이 되는데. 예측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생물처럼 막 움직인다. 상황 변화가 크다. 결국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앞으로 지지율이 얼마까지 오를까에 저는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외로 그냥 이 선에서 이제 멈출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건 저희 당의 이제 그 컨벤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무대가 펼쳐지면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은 정체해 있는 것 같지만 또 확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정말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굳이 출마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반대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걸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이제 다른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변수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는 광범위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래야 또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변수들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이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의견 들어봤고요. 박경미 대변인,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땐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는 마지막 소명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뭐 출마를 결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된 후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없는 전례를 계속 만들어 온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공정하게 네. 대선을 관리해야 될 분이 즉 심판으로 뛰어야 되는 분이 선수로 나온 예도 없었고 그런 전례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전례도 없지요. 특히 이번에는 이완규 후보라는 분을 통해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살다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재평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7년에 황교안 전 총리는 당시 권한대행은 대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적통 후보를 내지 못하고 윤석열을 외부 수혈했죠. 근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망론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이제 마지막에 보수 후보로 단일화한다라는 내란 빅텐트론을 이제 펴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일단 정당 민주주의에도 위배가 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분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모든 국정 실정의 배후에 있는 분이고 또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눈 떠보니 후진국을 만든 1등 공신인데 그분이 윤석열 내란 수괴의 후계자로서 나와서 윤석열 정부 시즌2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내란 빅텐트란 용어를 이제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 혹은 어쨌든 뭐 경선 참여를 포함해서 이제 후보 이야기가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가장 좀 뭐 탄력받고 힘을 받고 그렇게 분출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거 잠깐만 이제 반론을 하자면 지금의 이제 국가의 그 위기의 상황 이런 상황을 오게 한 최종적인 이제 제일 큰 책임은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게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면됐습니다. 그 다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죠. 국가를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권만을 위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온갖 그 행동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입법 폭주를 하고 예산 심의권만 있는 사실상 예산 편성권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인 거죠. 국민들께서 그 다음 책임은 한덕수 총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전 대표야말로 정말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다짐이라도 있어야 그다음에 대선에 나올 염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책임을 저쪽은 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모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실 네. 거죠? 예,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헌재 결정문 상당히 그 중립적으로 작성이 된 그 헌재 결정문을 보면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는 출마 선언 후에 첫 번째 일정으로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고 AI 예산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김경수 예비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공약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두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두 후보가 제시한 청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AI는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대선 출마 후 첫 현장 행보로 AI 스타트업을 가신 건데요. 네. 당대표 시절에도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고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도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데요. AI 예산 100조. 근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죠. GPU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NPU가 이제 AI에는 어떤 신경망에는 최적화된 그런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죠. 그 개발과 실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한국형 챗GPT를 모든 국민이 사용하면서 거기서 모아진 그런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서 AI의 어떤 발전을 이끌겠다. 사실 AI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 확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스템 분야,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 분야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지, 또 AI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또 AI 특구를 운영할지 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의 경우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네. 사실 노무현 시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고 노무현 정부의 이제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계엄과 내란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들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홍준석 대변인님.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직관적으로 다 이제 느끼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것은 가장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민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결국 기업이 동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관되게 보여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습니다. 보여준 것은 반기업이지 않습니까? 반시장적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최근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 그것이 이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뭐 말로는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를 만들겠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민주당이 보여준 정책들, 그다음에 내놓은 법안들은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끊임없이 계속 지금 발의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를 연구하는 집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민노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타다 같은 아주 기초적인 혁신을 할 때도 민주당 정부가 결국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혁명 때 마차 시대가 가고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마차 생태계를 지켜야 되니까 자동차 못 움직이게 하겠다. 그런 발상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입법이 돼가지고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 시대에 똑같은 일이 아마 저는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노선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21세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경제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요. AI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한편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당신 반, 민심 반입니다. 이 경선 방식을 두고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의 원칙과 전통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최종 확정된 민주당 경선룰, 우리 박경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헌 88조에 따르면은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국민 참여 경선을 이번에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번 조기 대선은 정말 일정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정 종교, 특정 정파적인 집단이 조직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고려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를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이 2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권리당원,
이 70만 정도였는데요. 지금 114만으로 추산 정도가 됩니다. 네. 이 권리당원은 그러니까 12개월 전에 당원 가입을 해서 6개월 동안 6번 이상의 당비를 낸 그런 진성 당원들인데 그분들이 114명이나 되기 때문에 당원 주권 시대를 연다는 측면에서 114만 명? 네, 114만 명. 네. 네. 나는 그 당원 주권 시대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국민 참여 경선을 이제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이 열렸고 이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2차 공판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오늘 그 1차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로 출석을 했고 또 법정 내부 촬영도 이제 허락이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언론사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법정 촬영을 기각했다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호 대변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언론사 두 곳이 촬영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는데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이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각한 것이다. 네. 앞으로 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민주당의 그 이번에 그 경선 룰에 대해서 시간을 안 주셨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일반 국민한테도 한 표씩 다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역주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종교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전광훈 목사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엔 걱정 안 하셨습니까? 점점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로는 점점 더 늘어난 그 40만 명 당원도 결국은 다 강성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에요. 그 사람들 말만 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인자도 허용하지 않겠다. 내가 압도적인 1위인데 2위 주자가 의미 있는 득표하는 것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아량이 없는 승자다운 여유도 1위다운 여유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본선에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안 드렸군요. 네. 깜빡했습니다. 네. 예.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 네. 마지막 이슈 들어볼까요? 네, 짧게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재판 쟁점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폭동 등의 내란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경 그리고 김영기 계엄군 현장 지휘관에 대한 증인 신문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한 번에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 앞선 질문까지 함께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합의 25부는 참 특이한 기이한 결정들을 많이 했었죠.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기도 했고 이번에 이제 비공개 재판을 해서 밀실 재판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석을 비공개로 했고 아까 그 언론 취재의 경우는 늦게 신청해서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그러니까 재신청을 했을 때 받아줄지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교속 취소를 했을 때는 좀 선의로 해석을 최대한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비공개 출석이나 언론 취재를 불허한 것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제 지규현 판사가 만약에 그 사진을 그 법정을 공개하게 되면은 본인의 어떤 얼굴이 알려지게 될까 염려한 것은 아니냐는 이제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형사 재판을 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모든 그 결정을 뒤엎는 듯한 거기서 인정한 것들을 다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는데요. 뭐 국회 봉쇄도 넌센스다. 포고령은 실행 조치 아닌 규범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또 체포하라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윤석열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주말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뭐 5년이나 3년이나 뭐 마찬가지다. 이런 개선 장군
행세를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가졌고요. 오늘 법정에서의 형사재판에서의 행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예. 시간 맞춰서 하려고요. 1분? 한 2, 3분 정도. 2, 3분이요? 아, 네. 자, 우선 그 법정에서 촬영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재판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신데 법정에서 촬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비공개 밀실이다. 그리고 재판부까지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 그건 좀 자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건 형사 재판은 이제 재판부가 사법부에 이제 맡기면 됩니다. 이것을 재판 열릴 때마다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공방을 벌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은 탄핵 재판은 대통령 파면할 만하냐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것이고, 형사 재판은 이것이 내란죄,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를 이제 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좀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에서. 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킨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폭동을 일으켰느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놓고 앞으로 다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법부에 맡기고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